붙이면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엄청 편하겠죠? 2025년의 변화들은 이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는 메뉴 구조와 서비스 형태가 우리에게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AI 에이전트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는 말이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 몸값 올려주는 대리인들 쓰잖아요. 그걸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대신에 저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일을 도와주고 해주는 걸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처음 만든 빌 게이츠가 자기가 이 시대가 궁극적으로 올 거라고 1990년대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변화를 보면 올해 이미 시작이 됐고 내년쯤에는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하느냐? 몇 개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료 버전도 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냥 구글 들어가서 제미나이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검색 확장 프로그램 가면 얘는 유튜브라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구글 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와 관련된 정보 검색이 얘에서는 돼요. 딴 데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얘한테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그냥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 거냐? 아마존에서 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그 사고 싶은 제품의 이미지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새로 주문하려는 건담 프라 모델인데 사진 속 모델을 조립하는 방법이 있는 설명 영상을 찾아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이미지를 보고 저 대신에 에이전트처럼 유튜브를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찾아준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응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우리가 어떤 거 내용 넣고 그거 갖고 유튜브로 뭘 찾아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인터페이스가 변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에 UI와 UX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서비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건 이제 웍스라는 서비스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웍스라는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버튼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써야 되는 것들을 펑션에 맞게 메뉴 구조로 만드는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웍스에 있는 서비스 중에 개조식 내용 정리 비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제가 아무 기사를 그냥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붙이면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엄청 편하겠죠? 2025년의 변화들은 이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는 메뉴 구조와 서비스 형태가 우리에게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녀석이 내년에 정신없게 만들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아이폰의 이제 변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능이 지금 바로 안 들어오고 2025년 말이나 돼야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10월부터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여기에 카메라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그런데 이게 반셔터가 되거든요. 그럼 얘로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리에 갔어요. 파리에 갔는데 에펠탑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하고 반셔터를 눌러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파리 에펠탑에 대한 설명을 여행 가이드처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비추고 대충 누르면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맥락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음식점인데 저 음식점 들어갈까 말까 리뷰가 어떨까 그러잖아요. 그냥 음식점 문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파는 메뉴를 그냥 보여줘요. 그리고 리뷰를 보여줘요. 그럼 이걸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포스터가 있어요. 제가 그냥 반셔터로 딱 찍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포스터에 있는 포스터 공연의 이름과 일정을 바로 캘린더에 넣어주는 거예요. 맥락을 인지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UI의 행동이 바뀐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든 전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이러고 다 다니겠죠. 메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메타가 레이벤하고 선글라스 냈는데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요거 보고 요거 누르면 얘가 골전도 이어폰으로 거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이제 차고 다니고 움직이는 시대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기술의 변화가 익숙해지는 세대를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통 챗봇 네이티브라고 써놨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AI 네이티브에 가까울 것 같아요. AI 네이티브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 네이티브가 등장하듯이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한 초등학생 전후의 친구들이 이런 AI랑 엄청 잘 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런 걸 그냥 익숙하게 쓰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또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또 달라지겠죠. 그런 형태들의 또 변화가 오는 모멘텀이 진짜 오는 것 같다.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 일할 때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이 일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성형 AI는 알겠는데 우리가 챗GPT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검색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서치 GPT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서치 GPT. 별도의 서비스로.
갑자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학교에서 막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수업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교수님이 화가 나서 야, 수업 접어. 자, 지금부터 쪽지 시험 본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거, 두 번째 주제 이거. 자, 이 두 가지로 지금부터 2페이지씩 써서 내. 이랬어요. 기존의 챗GPT가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준 내용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확률적으로 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도 100% 장담을 못해요. 그죠? 두 번째는 쓸 때마다 그래서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맥락에 따라서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리는 얘기를 되게 맞는 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좀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너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네한테 찬스를 줄게.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인터넷 검색 찬스를 줄 테니까 한번 검색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이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막 검색을 하겠죠. 검색된 내용을 자기가 쓰는데 시간 내에 써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쓰겠죠. 요약해서. 그게 이거예요. 서치 GPT. 그러니까는 GPT한테 인터넷 검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요약을 해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용 검증이 가능해요. 왜냐면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확실히 전문성이 올라가겠죠. 내가 원하는 형태에. 그럼 그거를 갖고 우리가 쓰면 기본적으로 내가 검색 엔진 쓰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느냐? 5분이라는 검색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사이트를 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서치 GPT라는 녀석은요,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언론사, 유료 DB 사이트 이런 데랑 제휴를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일반 인터넷 검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고퀄리티의 책을 얘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저작권 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고도화가 될 건데 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얘네들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검색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이 노리는 건 지들이 구글 되겠다는 거예요. 구글 되겠다는 거. 기존 검색은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검색을 하자마자 얘가 답을 주나요? 답은 안 주죠. 검색된 링크만 준단 말이에요. 링크만.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링크를 또 타고 들어가서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에 있는 검색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 검색은 검색을 한 결과에 직접적으로 요약된 내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광고를 붙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메인 페이지를 구글이 아니라 우리 걸 할 수도 있겠네라는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아시겠지만 클로바라는 녀석이 있는데 클로바는 언어 모델이고요. 그 클로바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 엔진에 붙이고 있는 게 네이버 Q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기 검색 엔진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이버 검색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대부분 지식인이 나오거든요. 지식인이. 근데 지식인 대신에 네이버가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검색이라는 건 광고가 먹여 살리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운동으로 러닝을 하려는데 어떤 신발을 사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이버 AI가 Q가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 러닝화 살 거지? 나이키에서 갑자기 광고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러닝화에 대한 광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눌러요. 그래서 러닝화 고른 팁 알려줘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이키 챗봇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 챗봇에서 실제로 그럼 어떤 걸 선호하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러닝화 주문하기 이렇게 누르면 원하시는 조건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제 몇 개가 나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정보가 아니라 광고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건 정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종업원인데 이 점원이 막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러닝화 사러 온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되게 디테일한 내용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광고를 만드는 데들도 단순한 배너 광고나 인터랙티브 광고가 아니라 챗봇 기반의 서비스형 광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방식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GPT-4.5가 나오자마자 모건 스탠리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글로벌 금융회사가
GPT-4랑 해서 내부 챗봇을 만든 거예요. 내부 챗봇.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꿰고 있는 개국공신 이사님한테 자잘한 질문까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데이터가 없으면 챗GPT 혼자서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 잘하는 애를 가져와서 우리 회사 데이터를 한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장점을 갖느냐? 예를 들면 현대제철에서 나온 지식정보 플랫폼인데 여러분들 연주라는 단어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연주? 그죠? 당연히 음악 하는 거 생각나잖아요. 챗GPT한테도 연주라고 말하면 당연히 음악만 하는 걸 해요. 그런데 제철에서 연주라는 표현은 악기가 아니라 쇳물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챗GPT한테 연주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걔는 확률상으로 맨날 음악 얘기할 거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구조로 갖고 오는 거냐면 말을 잘하는 엔진 자체는 우리한테 가져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아까 오픈북 하듯이 얘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솔루션에서는 연주라고 얘기를 하면 음악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썼을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설계하는 데 입장에서 보면 설계를 스케치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빠르게 출력해서 3D 모델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컨셉을 잡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걸 해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AI가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초안이 있으면 그걸 비슷하게 뽑는 걸 잘해요. 요런 걸 잘하는 거죠. 요런 걸. 하나의 예시를 갖고 비슷한 걸 100개, 1000개 뽑는 게 쉽다는 거예요. 이런 걸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직접 다 20개, 30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30만큼 시간이 들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바뀌겠죠. 초안을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데 고객님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만 골라주시면 저희가 완전히 완성해서 올게요. 라고 하면 그 완성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수출이 많이 하시는 데들 아니면 해외에 입찰 많이 하는 데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뭐냐면 입찰 안내서를 보여주는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건설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에서 수많은 수주와 관련된 문서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랍어도 있을 수 있고 일본어도 있을 수 있고 중국어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건설 계획서가 몇십 장이 아니라 막 몇백 장, 몇천 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검토하는 일이 부서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넣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 뽑아줘. 그럼 뽑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최소한 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회사의 상황과 스펙을 밀어넣어주면 얘가 1차적 판단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요런 거는 뭐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한 5개만 집중해서 검토하시면 돼요까지 AI가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웍스에 그런 기능이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거 뭐 공짜니까 이것도 써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문서 검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버튼 중에. 그럼 얘한테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정부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꿀팁이 될 수가 있어요. 제안 요청서를 왕창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제안 요청서 검토하려고 하니까 야, 너 이런 거 좀 하나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거든? 요것만 좀 뽑아서 정리해봐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엄청 편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 정도 줬으면 만약에 얘가 1차적으로 요거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 의료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보유 프로젝트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그 중에서.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에 적립이 됩니다. 까지 얘가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관점에서 이걸 보고 좀 어떻게 해나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냐?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던져줄 좋은 질문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단순히 뭐 퀘스천 마크가 아니더라도 명령하는 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건 이건데요. 뉴요커라는 잡지가 2023년 4월, 5월호에는요. 요런 이미지를 썼어요. 이 사람하고 AI가 드디어 같이 글을 쓰는 시대가 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고민을 하죠. AI가 도와주겠대요. 바바박 하더니 어떻게 돼요? 쓰레기산을 만들죠. 그죠? 이렇게. 근데 요게 갖고 있는 함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글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상황만 보세요. 이 상황만. AI가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인지할까요? 아, 사람은 종이를 뿌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겠죠. 결국엔 AI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왜 그런지를 느끼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AI는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해보니까 되던데요 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시도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도 많고 여러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해보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먼저 해보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인지하고 차이를 느끼고 그럼 내가 이걸로 어떤 식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익히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